홍해요? 호르무즈가 아니라 홍해요. 호르무즈가 이란에 한 번, 미국에 또 한 번 이중으로 잠기자 전 세계가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다며 조롱 섞인 동정표를 던졌죠. 그런데 그 순간 전 세계가 포기한 바다, 지옥의 바다를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군조차 무모한 길이라고 고개 저었던 그곳을 유유히 보란 듯이 돌파해 나온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50년 전 사막에서 피땀 흘린 우리 선조들이 심어놓은 신의 한 수가 2026년 오늘 전 세계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전략, 중동의 산유국들이 한국을 1순위로 비밀 통로를 열어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함께 한 단계 드높여 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유조선 홍해 통과 완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홍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아니라 홍해요. 공식입니까? 통과 국가는요? 옆자리 분석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순간 아수라장이 됐죠. 처음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보이길 바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저는 데이비드 헬리슨입니다. 미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중동 해상 분쟁을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페르시아만, 아덴만, 홍해. 이 세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제 책상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런 제가 2026년 4월 워싱턴 브리핑룸에서 저 속보를 듣고 귀를 의심한 겁니다.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식 발표입니다. 담당관이 해상 추적 데이터를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어딘가에서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홍해를 종단해서 아덴만 방향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추측도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잠깐, 한국이 왜 하필 홍해입니까? 호르무즈도 아니고? 제 옆에 앉아있던 에너지 분석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쳤군.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인지 설명드리려면 지금 중동 상황부터 아셔야 합니다. 2026년 봄 중동은 전쟁 한복판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충돌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았습니다. 기뢰를 깔고 혁명수비대 고속정을 풀었죠.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모그려. 가장 좁은 곳이 39km입니다. 거기가 완전히 잠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은 것도 모자라서 미국이 거기에 역봉쇄를 걸어버린 겁니다.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란의 원유 수출, 그러니까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돈줄을 완전히 끊겠다는 겁니다. 이란이 맞고 미국이 또 맞고. 이중봉쇄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바다를 분석해왔지만 두 나라가 동시에 하나의 해협을 봉쇄하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호르무즈는 더 이상 위험한 바다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길이 된 거예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호르무즈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았죠. 이란 고속정이 접근하면 격침한다. 양쪽 다 총구를 겨누고 있는 바다였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중 60%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를 경유하죠. 이 해협 하나가 이중으로 잠겼다는 건 한국 경제의 동맥이 양쪽에서 조여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고 일부 전문가는 174달러, 극단적으로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공포에 빠진 상태였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괜찮았습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미국은 셰일오일 덕분에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호르무즈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2%도 안 됩니다. 이 해협이 막히든 말든 미국 경제에 직격탄은 아닌 거죠. 브리핑룸 분위기가 그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중봉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어차피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 호르무즈 의존도 높은 나라들이 알아서 해야지. 한 선임 분석관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거기가 타격이 크겠지. 근데 그건 그쪽 구조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죠. 이 상황을 만든 건 미국인데 피해를 보는 건 다른 나라들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피해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이중으로 잠긴 상황. 대체 경로가 있냐?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택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로 가겠다. 저는 그 판단을 듣고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쳤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홍해가 지금 어떤 바다인지 아시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무차별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드론 대함 미사일 기뢰. 단순한 해적이 아닙니다. 국가급 무기를 운용하는 중군사 조직이에요. 79건입니다. 선박 피격 79건. 28개월 동안 이 바다는 사실상 죽은 항로였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우회할 정도였어요. 운항 거리가 2배 가까이 늘고 물류비가 4배까지 뛰었는데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홍해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바다였던 거죠. 그 바다에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을 넣겠다고요? 브리핑룸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 아닙니까? 중동 담당 선임이 팔짱을 끼며 한마디 했죠. 자원 빈국답지. 길이 없긴 한가 본데.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호르무즈가 이중으로 잠겨서 절박한 건 이해하지만 그 대안이 79건의 피격이 발생한 바다라니. 이건 대안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분했죠. 보통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위험 분석에만 몇 주가 걸립니다. 외교 채널 확인, 군사 호의 검토, 보험 재산정. 미국이었으면 의회 청문회부터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개전 35일 만에 홍해 통항을 허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35일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한국의 대형 정유사 4곳이 이미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결정이 나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허용 발표가 나기도 전에 체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이 속도로 맞물려 돌아가려면 이건 속보를 보고 대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20년간 각국 위기 대응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빠르고 조직적인 움직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무모한 나라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분석관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 옆에 앉아있던 동료 하나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헬리슨, 한국이 그냥 저 바다에 배를 보내진 않았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믿고 움직인 거지. 전 세계가 피하는 바다에 유조선을 넣으면서 저렇게 확신에 차 있을 이유가 있다는 거야. 곧 발표하겠지 뭐. 그는 모니터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뭘 가지고 있는 거지 저 나라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뭘 믿고 이 선택을 한 겁니까?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답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아마도 저 바다 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것.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한국 관련 해상 작전 데이터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자료를 요청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국방부에서 온 파일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숫자는 있었어요. 창설 연도, 파견 횟수, 보호선박 수. 그런데 숫자만 봐서는 이 부대가 진짜 어떤 부대인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브라이언 콜먼. 미 해군 출신이에요. 오함대 소속으로 아덴만에서 복무했고 지금은 민간 해양안보 컨설팅을 하고 있는 친구죠. 이 사람이 아덴만에 있던 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절정이던 때예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라이언, 한국 해군 청해부대라고 알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다마다. 같은 바다에서 6개월을 있었으니까. 어떤 부대야? 왜 갑자기 한국 해군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홍해를 뚫었다는 속보를 받았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2011년 1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신경을 안 썼어. 아덴만에 함정 띄우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거든. 유럽 국가들, 중국, 인도, 일본 다 있었어. 한국도 구축함 한 척에 260명. 오함대 규모에 비하면 작은 부대였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저 정도면 자기네 상선 옆에서 깃발 보여주는 수준이겠거니. 그런데 달랐어. 완전히 달랐지.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2011년 1월 15일이었어. 아덴만 해역에서 한국 화학 운반선 하나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잡혔어. 3호 주얼리오. 선원이 21명이었는데 전부 인질로 넘어간 거야. 저는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적이 몇 명이었는데? 23명. 근데 문제는 무장이었어. AK-47은 기본이고 RPG까지 갖추고 있었어. 그 배를 통째로 점거한 거지. 갑판 위에 해적들이 깔려있고 선원들은 기관실이랑 조타실에 흩어져서 붙잡혀 있었어. 협상은? 시도는 했지. 근데 며칠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어. 해적들이 몸값을 불렀는데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거든. 브라이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상황이 급변했어. 작전 직전에 해적이 선장한테 총을 쐈어. 선장한테요? 복부에 총상을 입었어. 선장이 쓰러졌다는 정보가 올라온 거야.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 인질이 죽기 시작하면 끝이거든. 시간이 없어진 거야. 저는 펜을 놓고 전화기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국이 들어갔어. 브라이언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처럼요. 청해부대 소속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됐어. 해군 특수전전단. 한국에서는 UDT라고 부르더라고. 고속 단정을 타고 해적이 점거한 선박으로 접근했어. 새벽이었어. 바다가 어두웠지. 정면으로 들어간 거야? 정면이야. RPG를 들고 있는 해적 23명이 갑판 위에 있는 배에 정면으로 올라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해상 강행 진입이 얼마나 위험한 작전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선박은 폐쇄 공간입니다. 복도가 좁고 모퉁이가 많고 인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해요. 한 발만 빗나가면 인질이 죽습니다. 두 발 빗나가면 작전 자체가 무너지죠. 결과는? 브라이언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6분. 뭐? 6분 만에 끝났어. 저는 전화기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적 18명 사살, 5명 생포, 인질 21명 전원 구출, 선장도 살았어. 총 맞은 상태로 헬기에 실려서 후송됐는데 살았어. 6분입니다. AK-47과 RPG로 무장한 해적 23명을 상대로 인질 21명이 흩어져 있는 선박 안에서 단 6분 만에 전부 끝낸 겁니다.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6분이 확실해? 진입부터 제압까지? 확실해. 나도 나중에 작전 기록 봤어. 진입부터 마지막 해적 제압까지 정확히 6분이었어. 브라이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오함대에서 복무하면서 여러 나라 해군을 봤어. 유럽 특수부대도 봤고 우리 네이비실 작전도 가까이서 봤지. 근데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 정확도에 인질 전원 생존까지. 이건 내가 아덴만에서 본 것 중에 가장 깨끗한 작전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하나의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대가 아니었어요. 자국 상선 옆에서 깃발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정면으로 들어가서 6분 만에 끝내는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이 한 가지를 더 말해줬어요. 그 작전 이후에 재밌는 일이 생겼어. 뭔데?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 규칙이 하나 생겼거든. 해적한테 무슨 규칙이 있어? 한국 배는 건드리지 마라.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진짜야. 그 뒤로 데이터를 보면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 시도가 급감했어. 해적들이 선박 국적을 먼저 확인하고 한국 국기가 올라가 있으면 방향을 틀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 260명짜리 부대가 6분짜리 작전 하나로 바다의 규칙을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홍해 진입이 절박한 나라의 무모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 바다를 모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17년 동안 아덴만에 주둔하면서 이 해역의 위험을, 해류를, 위협의 패턴을 몸으로 겪어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들어가서 6분 만에 끝내는 부대를 갖고 있었죠. 한국이 뭘 믿고 홍해에 유조선을 보냈느냐. 적어도 그 답의 일부는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청해부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건 해적이 아니거든요. 후티 반군은 대한 미사일을 쏘는 조직입니다. 드론대를 날리고 기뢰까지 깔아놓는 중군사 세력이에요. 해적을 6분 만에 제압한 것과 그 바다를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에는 분명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3장. 브리핑이 하나 더 잡혔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한 지 이틀 뒤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속보 때는 술렁임과 조롱이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마이크 도일이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국방부 소속 선임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건 때문에 후티 쪽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무사 통과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후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코앞을 유조선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체면 문제이기도 하고 이란 쪽에서도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분석관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판을 흔든 거 아닙니까? 28개월 동안 아무도 안 건드렸던 균형을 한국이 깨버린 겁니다. 맞아요. 지금 워싱턴이 주목하는 건 한국이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선임 관계자가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겁니까? 일본이 인도가 한국 보고 나도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국은 이걸 한 번으로 끝낼 겁니까? 또 보낼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한 번 뚫은 건 뉴스감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전략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략이 되는 순간 홍해의 판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 또 갈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물었고 회의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이크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그 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다들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운이 좋았거나 후티가 못 봤거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마이크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유조선의 항해 경로가 시간대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사우디 서해안 얌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하고 출발합니다.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량과 맞먹는 양이에요. 이 배가 홍해를 남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국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위치 추적, 항로 감시, 기상정보, 위협 탐지. 이걸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박과 선사 사이에 직통 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즉각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했어요. 제 옆에 있던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전시 작전 수준이네.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사실상 전시 수준의 관제 체계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이크가 지도 위에 또 다른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아덴만 해역에 한국 해군 함정의 위치가 찍혀 있었어요. 청해부대 대조영함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보급을 마치고 아덴만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이 함정의 작전 구역은 아덴만까지입니다. 홍해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와 아덴만에 진입하는 구간, 바로 그 지점부터는 대조영함의 모니터링 범위 아닙니다. 저는 지도를 보면서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얌부항에서 출발해 홍해를 남하하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 아덴만으로 빠져나오는 루트. 홍해 구간은 한국 정부가 서울에서 실시간 관제로 커버하고 아덴만 구간부터는 청해부대가 받아주는 구조였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짜여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 한가운데였습니다. 마이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유조선이 홍해 중부 해역을 지나는 시점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소형 선박 복수가 유조선 항로 방향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감지된 거예요.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 모니터를 쳐다봤어요. 후티입니까? 누군가가 물었고 마이크가 답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해역에서 그 패턴의 선박 이동은 후티 정찰 활동과 일치합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은 어떻게 대응한 겁니까? 마이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변경 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뭐라고요? 항로 변경 없음. 속도 변경 없음. 한국해양수산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고 청해부대와도 연계가 돼 있었는데 한국 측 판단은 그대로 진행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어요. 하지만 마이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던 소형 선박들이 일정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멈췄다고요? 네.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왜요? 왜 물러난 겁니까? 마이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확인 안 됐습니다. 다만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있어요. 후티 전력으로는 홍해를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고 랜덤으로 개별 선박을 공격하면서 위협하는 수준이라고요. 마이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추정하건대 후티가 이 유조선을 탐지하고 접근은 했지만 한국 측의 관제 체계와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판단을 바꾼 것 같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뭔가 있으면 즉각 대응이 온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아덴만에서 청해부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장에서 브라이언이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배는 건드리지 마라.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 퍼졌던 규칙. 그게 15년이 지나서 후티 반군한테도 작동한 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이 바다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고 상대가 먼저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조롱하던 말은 사라졌어요. 대신 무거운 침묵이 있었죠. 아까 한국이 판을 흔들었다고 말했던 분석관이 복도로 나오면서 저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헬리슨 한국이 해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솔직히 무섭지 않아? 저 나라가 이걸 또 하면 홍해 판도 자체가 바뀌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79건의 피격이 발생한 바다를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으로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낸 나라가 왜 이런 결정을 이렇게 빠르게 내릴 수 있었는지, 그 뿌리가 어디인지 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녁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한두 해에 한 번 서로 시간이 맞을 때 저녁을 먹는 정도였죠. 리처드 앤더슨. 올해 92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출신이에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았습니다. 군사 자문 행정 지원 재건 사업. 폐허가 된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수년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지금은 워싱턴에서 정부 안보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공식 활동보다는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리처드 앞에서는 제가 아무리 20년 경력의 분석가라 해도 세상을 보는 깊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답을 찾지 못할 때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처드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부터 꺼냈어요. 요즘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제였으니까요. 리처드, 한국이 홍해를 뚫었다는 거 아시죠? 리처드가 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저는 며칠째 이걸 분석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79건이나 피격이 발생한 바다에 유조선을 보내면서 그것도 35일 만에 결정을 내리고 기업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이건 절박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리처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왜 한국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리처드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는 한국을 너무 현재만 보고 있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저 나라가 잿더미였을 때를 봤네.
리처드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아마 70년 전 어딘가를 보고 있었겠죠. 1953년이었어. 전쟁이 끝났을 때 서울은 도시가 아니었네. 건물이라 부를 만한 게 없었어. 콘크리트 잔해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 신발도 없는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미군 급식 트럭 앞에 줄이 3블록씩 늘어섰어. 리처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보다 낮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읽은 수준으로요. 하지만 리처드의 입에서 나오는 건 교과서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그 나라가 20년 만에 일어섰네. 리처드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라고 들어봤나? 물론이죠. 중동 전쟁 이후 원유 가격이 급등한 사건. 맞아. 그때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1973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어요.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시기 아닙니까? 시작이라는 말도 과한 거야. 겨우 공장 몇 개 세워놓은 수준이었어. 그런데 원유 가격이 4배로 뛰어버린 거지. 자체 유전이 없는 나라한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산업화가 멈출 수 있다는 뜻이야. 아니, 나라 자체가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는 뜻이었네. 리처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도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어. 지금이랑 똑같지. 근데 도망치지 않았네. 어떻게 했는데요? 길을 만들었어. 리처드가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들었어요. 당시 한국 대통령이 박정희라는 사람이었네. 군인 출신이야.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이 보통이 아니었어. 미국 눈치만 보던 외교를 바꿨지. 아랍 국가들과 직접 관계를 열기 시작한 거야.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까? 그렇지.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었으니까 아랍과 가까워지는 건 미국 입장에서 달가운 일이 아니었어. 욕을 먹었지. 하지만 박정희는 굶어 죽는 길 대신 욕먹더라도 살아남는 길을 택했네. 리처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누굽니까?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었지. 리처드가 그 이름을 말할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이라고까지 하긴 어렵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막으로 갔네. 사우디아라비아로. 1976년이었어. 당시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다 달려들어 있었지. 한국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 경험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이름도 없는 나라였으니까. 근데 수주를 땄단 말씀이에요. 따냈지. 9억 3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야. 저는 그 숫자에 잠시 멈췄습니다. 1976년에 9억 3천만 달러라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이 사막으로 갔네. 리처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온이 50도가 넘는 사막이었어. 모래바람에 장비가 멈추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철근이 얼었지.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했네.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을 두고 지구 반대편 사막에 와서 외화를 벌어 조국으로 보냈어. 리처드가 잠시 말을 멈추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1983년 기준으로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가 22만 명이었네. 1975년에 7억 5천만 달러였던 해외 건설 수주액이 1980년에는 82억 달러까지 올라갔지. 한국 외화 수입의 85% 이상이 중동에서 왔어. 85%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벌어들인 외화의 거의 전부가 중동 사막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나?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제철소가 됐네. 고속도로가 됐고 조선소가 됐고 발전소가 됐어. 자네가 아는 한국의 산업 기반. 포스코 현대중공업 경부고속도로. 그게 전부 사막에서 번 돈으로 세운 거야. 저는 가만히 앉아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무너질 뻔한 나라가 오히려 산유국과 손을 잡고 사막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산업 기반을 세웠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정도가 아니라 위기 자체를 발판으로 쓴 거였어요.
리처드가 디저트를 밀어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사우디가 지금 한국한테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 알고 있겠지? 네, 이번 주에 속보로 봤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야. 약속을 지킨 50년을 기억하기 때문이지. 리처드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홍해로 가는 건 미친 짓이 아니야. 충동은 더더욱 아니고. 저 나라는 50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았네. 길이 없으면 만들고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먼저 가서 거기서 판을 바꿔버리는 나라야. 저는 리처드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92살 노인의 눈이었지만 거기에는 70년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잿더미였던 서울을 받고 사막으로 떠나는 노동자들을 받고 그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로 올라서는 걸 전부 지켜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지 않았어요. 밤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위험한 선택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처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위험의 성격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모해서 위험을 택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험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때 그 위험 속에서 길을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맺은 관계가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작동하고 있었죠.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살아남아 왔던 겁니다. 5장. 리처드와 저녁을 먹고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관계가 지금 홍해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리처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분석가인 저한테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경로가 필요했죠. 한국이 홍해를 택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홍해로 가서 원유를 어디서 싣는다는 겁니까? 호르무즈가 이중봉쇄된 상황에서 사우디 원유는 전부 페르시아만 쪽 항구에 묶여 있을 텐데요. 그 원유를 어떻게 홍해 쪽으로 가져온다는 건지 물리적인 경로가 안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인프라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선을 발견했어요. 동서 파이프라인.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서쪽 홍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이었습니다. 길이 1200km. 하루 수송 용량 최대 500만 배럴. 저는 그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동쪽 끝은 사우디의 핵심 유전지역이고 서쪽 끝에 찍혀있는 항구 이름이 있었어요. 얀부. 사우디 서해안 홍해에 면한 항구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혀 거치지 않는 위치예요. 동쪽 유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밀어보내면 1200km를 지나 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배에 실으면 홍해를 타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 아덴만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길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었어요. 원래 1980년대에 건설된 시설입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자 사우디가 비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대체 수송로였죠. 40년 전에 이미 준비해둔 길이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길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길이요. 하지만 길이 있다는 것과 그 길을 쓸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얀부항의 하루 처리량은 최대 500만 배럴입니다. 호르무즈를 통해 하루 2천만 배럴이 이동하던 걸 생각하면 4분의 1에 불과해요. 이 항구를 쓰고 싶은 나라가 한국만 있겠습니까?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중동 원유가 필요한 나라는 전 세계에 널려 있으니까요. 한정된 용량, 몰려드는 수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 항구를 확보한 건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국방부 산하에너지안보분석팀에서 보낸 주간 브리핑 자료였는데 거기에 한국 관련 업데이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목을 열어보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4개국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일주일 만에 4나라를 돌았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2번 읽었습니다. 오타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 2억 5천만 배럴 확보. 그중 5천만 배럴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얀부항을 통해 긴급 선적하기로 했고 나머지 2억 배럴은 6월부터 연말까지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 배럴, 오만에서 500만 배럴. 나프타까지 포함하면 총 원유 2억 7,300만 배럴에 나프타 210만 톤이었어요. 원유 2억 7,300만 배럴이면 한국이 석 달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멈칫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료 하단에 사우디 측 발언이 인용돼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 최우선이요. 호르무즈가 막혀서 전 세계가 원유 확보에 혈안인 상황에서 사우디가 한 나라를 콕 집어 최우선이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바로 마이크 도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한국 특사 방문 결과 봤어? 방금 봤어. 2억 7,300만 배럴이라고? 그것도 놀랍지만 사우디가 최우선 공급을 약속했다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닌가? 마이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그게 걸려. 지금 일본도 인도도 유럽도 전부 사우디한테 줄을 서고 있을 텐데. 왜 한국이 먼저야? 나도 그게 궁금했어. 근데 데이비드 자료를 더 읽어봐. 카타르 부분.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카타르는 원래 이번 특사 방문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현지에서 긴급하게 추가된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특사가 카타르 타밈 국왕을 직접 예방했고 거기서 나온 발언이 이랬습니다.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 최우선.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까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마이크, 이거 일반적인 외교 수사라고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맞아. 보통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 최우선이라는 단어를 두 나라가 동시에 쓰는 건 이례적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리처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50년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요. 1976년에 정주영이 사막으로 가서 9억 3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22만 명의 한국 노동자가 50도 넘는 사막에서 땀을 흘렸고 그 관계가 반세기 동안 끊기지 않았다는 이야기. 저는 그때는 감동적인 이야기 정도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숫자들을 보니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50년간 쌓인 신뢰가 2억 7,300만 배럴이라는 숫자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홍해를 택한 이유. 35일 만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기업 네 곳이 동시에 움직였던 이유. 얀부항이라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쓸 수 있는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를 실제 물량으로 바꿔낼 수 있는 외교가 작동한 겁니다. 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열린 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50년 전에 사막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며 쌓아온 사람들이 이 순간을 위해 남겨놓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석가로서 20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위기 대응을 봐왔어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위기를 넘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세계 최대 경제도 아닌 나라가 이중봉쇄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40년 전에 만들어진 파이프라인과 50년 전에 시작된 관계를 엮어서 돌파구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호르무즈를 이중으로 봉쇄한 건 이란과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유를 못 가져오게 된 직접적 원인의 절반은 미국에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70년 넘는 동맹이죠. 그런데 동맹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어차피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 그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6장. 5장 마지막에 제가 떠올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사실 이 질문은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꺼려졌습니다. 제가 미국 측 분석가니까요. 자기 나라를 향해 그 질문을 던지는 건 솔직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하면 할수록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중으로 봉쇄한 건 이란과 미국이었습니다. 이란이 먼저 막았고 미국이 거기에 역봉쇄를 걸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서 돈줄을 끊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란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압박이라고 했어요.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면서 상대를 조이는 방법으로서 해상 봉쇄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니까요. 문제는 그 봉쇄의 피해가 이란에게만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던 모든 나라가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 일본, 인도, 유럽. 이 나라들의 에너지 공급선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하고 쏜 총인데 동맹국들이 맞은 거죠. 그런데 미국은 괜찮았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미국은 셰일오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1,300만 배럴을 넘어요. 원유 수입 의존도가 극히 낮고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는 2%도 안 됩니다. 호르무즈가 1년을 막히든 2년을 막히든 미국 경제에 직격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호르무즈 이중 봉쇄를 다룰 때마다 분석관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은 비슷했어요. 이란에 대한 압박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미국 내 유가에 단기적 영향이 있을지. 논의의 중심은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유를 못 가져온다는 사실은 회의 안건의 하위 항목 정도였어요. 어느 날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 분석관 셋이 커피를 마시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이 홍해로 우회한다면서? 그래. 유조선 보냈다더라. 대단하네.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세 번째 사람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상관없지. 호르무즈 의존도 높은 나라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 저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70년이 넘는 동맹이죠. 한국 전쟁 때 미국이 피를 흘렸고 그 이후로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안보의 축이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고 매년 합동훈련을 하고 안보 조약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 동맹국이 에너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원유의 60% 이상이 차단됐어요. 경제가 흔들리고 유가가 폭등하고 국민들의 일상이 직격탄을 맞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을 위해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핵무기를 막기 위한 비용이다. 유가가 오르는 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는 관심 밖이었죠. 저는 며칠 뒤 마이크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이크,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우리가 호르무즈를 역봉쇄한 건 이란을 겨냥한 거잖아. 근데 그 피해가 동맹국들한테 가고 있어. 한국이 지금 제일 심하고. 마이크가 포크를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동맹국이잖아. 마이크가 한숨을 쉬더니 접시를 밀었어요. 데이비드, 자네도 알잖아. 지금 워싱턴의 우선순위는 이란 핵 문제야. 호르무즈 봉쇄는 그 전략의 일부고. 동맹국 에너지 수급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마이크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는 셰일오일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호르무즈가 막혀도 우리 경제는 안 흔들려. 그러니까 이 봉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없는 거지. 부담은 전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인도가 지고 있고. 마이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크로 접시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한참 뒤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게 국제 정치 아닌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지. 그건 알아. 근데 마이크,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70년 동맹국이 전쟁을 벌여서 자기네 원유 수송로를 막아버렸어. 그런데 그 동맹국은 자기는 괜찮으니까 신경을 안 써. 한국이 어떻게 느끼겠어?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이 나쁜 나라라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서 모든 나라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동맹국에 기댈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이유가 구조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셰일오일이 있는 미국에게 호르무즈는 남의 집 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혼자 움직인 겁니다. 홍해를 택하고 양부항 루트를 확보하고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최우선 공급 약속을 받아내고 청해부대와 해양수산부가 연계해서 유조선을 관제하고 이 모든 걸 미국의 도움 없이 해낸 거예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석가로서는 한국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원도 없고 군사력도 미국에 비할 바가 안 되는 나라가
이중봉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독자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가 씁쓸했습니다. 70년 동맹이라는 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이 정도였다는 거요. 각자 알아서 하라. 브리핑룸에서 들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냥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구조적 문제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그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알아서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 미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 만든 위기 속에서 자기 힘으로 길을 뚫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한국 관련 파일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청해부대의 사우디 특사 외교 얀부항 루트 정유사 동시 가동.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뒤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위기에서는 한국이 혼자 서 있었고 혼자 걸어갔고 혼자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워싱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장. 그런데 이 순간 움직인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이 나라가 움직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그 소식을 처음 접한 건 마이크를 통해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마이크가 복도에서 저를 잡더니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데이비드, 이거 봐. 화면에는 오만 관련 외교 동향 보고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특사로 비서실장이 오만을 방문했고 그가 오만 측에서 만난 사람의 직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디아즈 빈 하이삼 알 사이드. 오만 경제부총리. 이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디아즈는 현 오만 국왕 하이삼의 장남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오만의 차기 지도자로 사실상 내정된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직접 외국 특사를 만난다는 건 외교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특사가 오만에서 뭘 요청한 건데? 오만에 뭐 요청할 만한 게 있나? 마이크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있는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돼 있어. 26척.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홍해로 유조선을 보내 원유를 확보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안쪽,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한복판에 한국 선박 26척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터진 뒤 빠져나오지 못하고 40일 넘게 바다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26척이면 선원이 몇 명이야? 정확한 수는 안 나와 있는데 수백 명 단위일 거야. 저는 그 순간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야? 40일이면 식량이 바닥나지 않아? 마이크가 다른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단독 보도를 번역한 자료였어요. 이거 읽어봐. 페르시아만 바다 한가운데 소형 보급선이 화물선 옆에 바짝 붙어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보급선에서 커다란 상자를 줄에 매달아 화물선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쌀, 과일 같은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 40일 넘게 바다 위에 갇혀있던 선원들이 소형 보급선을 통해 간신히 식량을 받아낸 거였습니다. 기사에는 한 항해사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한 70일에서 80일 정도 분이 확보됐고요. 기존에 있던 거랑 합쳐서 101분 좀 넘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다시 이 음식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40일을 버텼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급선 한 척이 와주길 기다리면서요. 보급품 가격은 3배, 4배로 뛰었고 소형 보급선 이용료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150만 원이면 됐던 비용이요. 그 사람들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벌인 전쟁에 원유를 실어 나르던 평범한 선원들이 발이 묶인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요. 저는 마이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26척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 호르무즈를 통과해야지. 근데 지금 이중봉쇄잖아. 이란도 맞고 우리도 맞고. 오만 영해 쪽으로 우회하면 안 돼? 그래서 한국이 오만한테 요청한 거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을 접하고 있으니까.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경로를 열어달라는 거지. 그리고 오만의 대답이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디아즈 경제부총리가 한국 특사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오만의 차기 지도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리처드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이 중동과 50년간 쌓아온 관계. 사막에서 땀 흘리며 일한 노동자들 약속을 지키며 유지해온 신뢰. 그게 지금 이 순간 오만이라는 나라를 통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마이크가 아니라 사라 윌킨스가 알려줬어요. 데이비드, 중동 방산 쪽 동향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사라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이 커졌어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천궁2를 조기 인도해달라고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궁2는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죠. 사우디가 이미 계약한 천궁2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느냐고 한국 방산업체에 물었대. 아랍에미리트도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했고. 왜 갑자기? 전쟁 때문이지. 이란이 쏘는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하려면 방공 전력이 필요한데 미국 패트리엇은 재고가 바닥나고 있거든. 그래서 한국산으로 눈을 돌린 거야.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게 단순히 50년 전 인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 국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뭔지 생각해보세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줄 방공 시스템이에요. 미국 패트리엇은 부족하고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2가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원유가 필요하고 중동은 방공 무기가 필요하고. 이건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사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재밌는 구조지? 미국이 중동에 무기를 팔면서 동맹을 유지해왔는데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고 있어.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만은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고 사우디는 2억 5천만 배럴을 최우선으로 주겠다고 했고 카타르 국왕은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했고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무기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자원이 없는 나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미국 뒤에 서 있는 나라. 그 정도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동 국가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였습니다. 50년간의 신뢰, 실전에서 검증된 방산기술 위기 때 도망치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은 중동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100일치 식량을 안고 버티고 있는 선원들. 그 사람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오만의 차기 지도자가 직접 나서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8장. 그리고 한국의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온 그날, 저는 오후에 사무실에서 한국 유조선 통과 관련 후속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파리 회의 알고 있어? 파리? 무슨 회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 영국이랑 프랑스가 주도해서 저녁에 열렸다던데. 저는 그 회의 소식은 며칠 전에 들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문제를 국제 공조로 풀어보자며 정상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이 이중봉쇄를 걸어놓고 자기는 빠져있으니 유럽이 스스로 나선 거였습니다. 그게 왜? 마이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참석국 명단 봐. 49개국이야. 그런데 발언 순서 좀 봐.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유럽 4대 정상이 이미 파리 현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상 참여국 중 4대 정상 다음으로 가장 먼저 발언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잠깐. 49개국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화상 참여국 중 첫 번째 발언이 한국이라고?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지?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중국은 비정상급이 참석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해서 유럽 4대 정상 바로 다음에 발언권을 가져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화면에 요약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이해 당사국이다. 핵심 이해 당사국. 이 표현을 49개국 정상들 앞에서 한 겁니다. 마이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우려를 표한다, 협력하겠다, 이 정도가 외교적 수사거든.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고 직접 선언하는 건 무게가 다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벌어진 일들을 머릿속에서 나열해봤어요. 오전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최초의 성공이었죠. 같은 시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일시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국제유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저녁 한국 대통령이 49개국 정상회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하며 호르무즈 핵심 당사국을 선언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모든 게 시작됐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브리핑룸에서 속보가 뜨고 분석관들이 웃으며 말했죠. 자살행위다. 자원 빈국답다. 길이 없긴 한가 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쳤다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미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청해 부대가 17년간 아덴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부대는 6분 만에 해적을 제압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죠. 한국은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관계를 통해 사우디, 오만, 카타르와 대체 불가능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동서 파이프라인이 남부항이라는 탈출구를 열어줬고 사우디는 2억 5천만 배럴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만은 호르무즈에 갇힌 26척의 안전 통과를 위해 왕세 자급 인물이 직접 나섰습니다. 천궁2라는 방공 시스템이 중동 전장에서 한국의 가치를 증명했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무기를 더 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죠. 군사, 경제, 외교. 이 세 축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여러 나라의 위기 대응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하나에 의존해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경제가 강한 나라는 돈으로 풀려 하고 외교가 강한 나라는 협상으로 시간을 벌려 하죠. 한국은 셋 다 썼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브리핑룸에서 마이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분석 보고서 써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으로? 한국 모델. 자원이 없는 중견 국가가 에너지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워싱턴에서 관심 가질 만한 주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원빈국이라고 비꼬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대응을 분석 보고서로 쓰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리처드 앤더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리처드,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고 있었네. 저는 전화기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92살 노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 건물을 나서니 워싱턴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죠. 하지만 자원이 없다는 게 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 대신 다른 것을 쌓아왔어요. 50년간의 신뢰, 17년간의 해상 경험,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선택의 역사,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군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스템. 호르무즈가 막히자 세계는 멈췄습니다. 미국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며 관망했고 대부분의 나라는 기다렸죠.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79건의 피격이 발생한 바다에 유조선을 보내고 49개국 앞에서 핵심 당사국이라고 선언하고 사막에서 시작된 50년 관계를 2억 7,300만 배럴로 바꿔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했던 나라가 스스로 길을 뚫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말이죠.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